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세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거의 2% 가까운 상승세 현재 구간에서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금투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코스닥 쪽이 좀 크게 타격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그만큼 또 코스닥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 여러 가지로 변수가 많은 시장입니다. 미국의 대선, FOMC, 중국의 전인대까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대선 이후로 불확실성이 소멸되면서 호재로 작용할지 또 오히려 대선 이후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게 될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는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빈틈없이 대비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은 양시장이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빅 위크가 될 것 같은데요.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주간 전략 오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2,600선이 약간 무너졌습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58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오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인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2,600선 아래에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서는 2,600선에서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면 낙폭을 키울 수 있는데 2,490선까지 빠질 수도 있고 반면에 2,610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레인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선도 있습니다만 FOMC도 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이슈인데요.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더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이번 주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아마 좀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관련주들이 강세 탄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요. 이번 주에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개최가 되기 때문입니다. 10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 패키지가 발표되고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10조 위안입니다만은 이보다도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10조 위안보다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이 발표가 되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 현재도 잘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세 탄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도 여러분들 오늘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 코스피,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인데 SK하이닉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 매수 꾸준히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여전히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여전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외국인 수급 살아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연결을 해보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증권의 투자 전략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오늘 시장 이렇게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관망 심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대선 때문이었는데 주요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 최근에 또 발표 기관에 따라서 오차범위 내에서 초박빙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간 5일에 대선이 치러지기는 합니다만은 결과 발표가 최대 2주까지도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서 득표차가 일정 수준 이하면은 재검표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에 물론 미국 대선도 있고 FMC도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한국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들 산재되어 있습니다. 11월 6일에 미국의 면역 항암 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한국에서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들 꽤 많습니다. 최근에 항암 관련 기업들 한국에서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 역시나 중요한 이슈로 보여지고요. MSCI 반기 리뷰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11월 11일 쇼핑 축제 광군제가 또 다음 주에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중국 이슈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정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증권 측에서 내놓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현재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국내 산업별 영향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표인데요. 무엇보다 바이오와 그리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 후보가 되든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법제화 작업이 이뤄지고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수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약가 인하 기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내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강력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대선이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러한 기업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산업재도 역시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그러한 이슈이고 종목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이고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재가 좋은 것은 사실 기업들 자체가 실적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받아갈 수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좋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두산 에너빌리티 모두 다 볼만하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관망 기조를 좀 유지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바이오와 산업재입니다. 누가 되든 이 바이오 보안법은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확실한 정책주이자 테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매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까지 함께 챙겨보셔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산업재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되더라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은 신재생 쪽으로 조금 더 좀 탄력을 붙을 것이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기업들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 IRA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만은 이외 삼성증권 이외 다른 증권사에서는 2차 전지가 워낙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렇게 만나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또 주목해볼 만한 헤드라인은 어떤 것들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종목들은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을지 종목 시그널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미국 대선 관련 소식으로 이제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으로 주목 많이 받으면서 하나솔루션, CS 윈드의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7개 경합주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조지아 등 4곳에서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동률을 기록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리조나 한 곳에서만 현재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7개
9개 주의 여론조사 결과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올해 미국 대선은 장 막판까지 양당 후보가 초박빙 대결 양상을 펼치고 있는 데다가 사전 투표자가 많아서 완전한 승리 선언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네, 여행 항공주의 동반 상승세가 오늘 무섭습니다. 무비자 중국 여행 기대감 받아가고 있죠.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사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행업계는 비자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중국 여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중국 여행에 다소 무관심했던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중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앞서 몽골의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2030의 젊은 세대의 여행 수요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노무라 증권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오늘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이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을 중립, 뉴트럴에서 매수, 바이로 올렸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에코프로 그룹의 통합 밸류체인 전략과 개선된 재무제표에 힘입어서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와 양극재 업황이 회복될 때 다른 업체보다 더 빠르게 대응할 여지가 많다라고 봤고요. 하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거나 투자 의견 보유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실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네, 기아가 판매 호조 그리고 신용 등급이 AAA로 상향됐다라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이 연이어서 신용 등급을 상향하면서 기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기아의 신용 등급을 기존의 AA+ 긍정적에서 AAA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상향 배경으로 가파른 판매 실적 개선세를 꼽았습니다. 기아 자체 브랜드의 인지도 강화로 우수한 판매 실적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했고요.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전체 파워트레인에서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중기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의 수익성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진단했고요. 기아는 지난 9월에 한국신용평가에서도 AAA 신용도를 책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네 가지 헤드라인 중에서 에코프로비엠 소식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슈가 노무라 증권이 증권사 레포트를 통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올리게 된 것인데요.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전에 나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또 시장 전체적으로도 괜찮아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장중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무라 증권에서는 에코프로그룹의 통합 밸류체인 전략과 개선된 재무제표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이 2차 전지와 양극재 업황이 회복될 때 다른 경쟁업체보다 생산 능력 확대 등으로 대응할 여지가 많다고 보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권에서는 반대로 목표가를 하향했거든요. 그래서 노무라 증권과는 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KB증권 등을 좀 포함해서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하는 등 각각 수치를 한 4%, 13%, 10% 이렇게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대부분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2달 동안 이 업황의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3분기 실적이 저조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증권사가 100% 맞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금투세 폐지도 좀 힘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아진다고 좀 가정해 보면은 목표가를 하향한 국내 증권사의 의견보다는 노무라 증권의 의견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 말고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대주전자 재료를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실 만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를 유일하게 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에너지 밀도 향상을 통한 배터리 용량 확대를 위해서 양극의 하이니켈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 활물질의 음극 적용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가장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제가 예전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말하면은 그 오후장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2차 전지 이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로 백광산업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장 초반 좀 갭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새만금 개발청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좀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해죠. 12월에 새만금 상단 509의 1 공장 착공을 위한 업무 협약하고 나서 두 번째로 체결된 협약인데요. 투자 규모는 그 당시보다 2.5배 확대된 10만 평에 이른다고 전해졌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2차 전지 전해액의 핵심 소재인 육부라 인산 리튬의 주요 원재료를 국산하기 위한 양산 제조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슈화가 되었던 12월에 시행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대응력 향상이 좀 기대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추가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작년 7월에 전 대표이사의 횡령 소식으로 긴 기간 동안 좀 거래 정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재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도 하고 있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서 주가 부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있던 횡령 이슈는 점차 좀 사라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수준부터 1,500원이 졌다. 지금 수준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750원으로 잡고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광산업 오늘의 공략주로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하고 있을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스코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도하는 갭들부터 살펴보시면요. 지난주와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은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팔아치웠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4위권에는 HT 현대일렉트릭, 세 번째로는 유황양행, 두 번째로는 네이버,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에코프로를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세 번째로는 JYP 엔터, 두 번째로는 리가켄바이오,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갭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5위권에, 4위권에는 루닛, 3위권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두 번째로는 PSK 홀딩스, 첫 번째로는 고영 현재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고영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의 현재 매도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고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6거래 연속 매수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7.7%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의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6억 9천만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60% 감소했다고 합니다. 매출 줄어든 것과 비교를 해보면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된 건데요. 이 때문일까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오늘 3% 이상 급락하면서 1,6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1,100원대까지 낙폭이 좀 커지기도 했었는데 그나마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어떻게 현재 이 수급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네, 먼저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시면 5위권은 HD현대일렉트릭, 4위권에는 KT, 3위권에는 한국전력, 2위권에는 HD현대,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올라온 기업들 위주로 오늘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현재 매물들을 추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5위권은 SK하이닉스, 4위권에는 LG에너지솔루션, 3위권에는 기아, 2위권에는 대한항공,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위권에는 대주전자재료, 4위권은 미가캠바이오, 3위권은 에코프로 BM, 그리고 2위권은 에코프로 이름 올리고 있는데 오늘 에코프로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테크윙이 1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파마리서치 5위권, 4위권에는 엔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사들이고 있지만 엔캠은 매도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위권에는 BHI, 2위권은 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1위권에는 예스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예스티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 3거래일 동안 주가가 50% 넘게 빠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HP, SP와 현재 예스티는 특허 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닐링이라는 이 기술을 가지고 현재 좀 특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닐링은 가열 후에 냉각 공정을 의미를 합니다. HP, SP와 예스티는 현재 개폐 장비를 두고 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HPSP가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스티는 이에 대해서 재청구를 하면 문제가 없다. 우리가 기술 공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도 28% 넘게 하락세 나타내면서 9,98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예스티의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들 흐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가지 특징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 BM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노무라증권, 이제 일본계 증권사 노무라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투자 의견을 중립, 뉴트럴에서 바이 매수로 끌어올렸다.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보유 의견이 좀 우세하다. 이런 얘기로 좀 엇갈린 투자 의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매도 리포트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OCI가 예전에 한 2011년도서부터 10년 동안 떨어질 때 유일하게 매도 리포트를 냈던 게 노무라증권 하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10년 동안 떨어지기도 참 굉장히 힘든데 그때 OCI를 보고 뭐 남자의 주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남자의 주식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비아냥거리도 했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사실 매도 리포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매도 리포트를 좀 약간 다르게 냅니다. 보유 리포트가 사실 매도 리포트예요. 그다음에 매수를 하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낮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리듀스라고 해서 이제 비중 축소 이게 보통 뭐 매도 리포트죠. 앞서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나 살까 저제나 살까 망설이고 고민하셨을 때 자, 오늘 정도만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뭐 약간 좀 외국계 증권사와 반대로 국내 증권사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어떤 좀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노무라증권 쪽에서는 뭐 매수 이유로 든 이유가 내년에 이제 완공되는 헝가리 공장이죠. 그거에 대한 그 증설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다른 양극재 회사들과 다르게 원재료를 공급해서 생산해서 판매 공급까지 다 이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이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왜 우리가 에코프로와 뭐 LNF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 잠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 들어가시면
4차 산업 핵심 광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니켈이라든가 리튬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니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40% 이상의 니켈이 들어가고 리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삼원계 배터리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니켈 가격인데요. 시장에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죠. 파란색 선이 니켈 가격인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위쪽에 이제 약간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 LME 재고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이제 런던에 있는 비금속 광물 시장이죠. 재고량이거든요. 자, 요거 봤을 때 우리 앵커님 어떠한 느낌 받으세요?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네. 니켈 가격이 반등을 줄 수 있을까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리튬으로 바꿔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네. 니켈보다는 리튬이 더 문제시 되고 있는데 가장 높았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거의 8분의 1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 좀 다른 점은 가장 리튬 가격이 높았을 때 에코프로의 고점은 아닙니다. 에코프로 고점 훨씬 뒤에 나왔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삼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이 핵심 광물의 두 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의 시장에서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리포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루 이틀 정도 좀 약간 센티멘탈 개선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물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광물들이 V자 반등한다라고 하면 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니켈, 리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그 새로운 광산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은 당분간은 저는 뭐 오늘의 상승은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기분은 좋으실 수 있겠지만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확 전환을 하기에는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1분기쯤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뭐 기업을 몇 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셀트리온, 동서, 기업은행, LG U+, 옛날에 LG U+,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 2등 하던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거래소로 옮겨갔죠. 넘어갔죠. 우리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 중에 한미 반도체를 코스닥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한미 반도체는 거래소 기업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네. 코스닥에 있다가 거래소로 넘어간 기업이고 네. 넘어갔을 때 잘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때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그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어떤 그 후광 효과를 본 게 아니라 시장의 후광 효과를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옮겼을 때 왜 옮기느냐 뭐 코스닥에서의 어떤 공매도가 너무 뭐 지겹다 모 회사가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서 들어오는 어떤 패시브 자금보다 코스닥 150의 패시브 자금보다 코스피 200으로 들어갔을 때 패시브 자금이 규모가 뭐 차원이 다르다. 뭐 다른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가자마자 옮겼을 때 바로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들어가면 바로 코스닥에 패시브 자금 빠지게 되고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죠. 공매도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뭐 이전 상장했을 때 어떠한 느낌을 시장에서 받고 또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어떤 느낌을 줄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전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이 요즘 분위기가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안 좋게 보시는 의견인 거예요. 일단 이전 상장했을 때 시장이라는 건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해 볼 일은 아니지만 뭐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에코프로 BM 주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글쎄요. 지금 뭐 이제 이전 상장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두 개가 있었어요. 에코프로 글로벌과의 합병, 그다음에 그 유동체인가요? 그
영구채죠. 영구채. 영구채 발행인데 영구채라는 것은 일단 돈을 빌리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채권입니다. 이자만 갚으면 돼요. 원금은 안 갚아도 됩니다. 계속 이자만 주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발행이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단 이정사정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뭐 분위기 전환용으로는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행주, 항공주들 날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 여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작은 여행사들은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는데 에코프로, 모도투어 약간 덩치가 있는 네. 기업들은 상한가를 못 갔는데 우리 앵커님 혹시 이런 거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약간 쇼츠에도 많이 쇼폼에도 나오는 건데 뭐 시계 계급도 뭐 남자 지갑 계급도 봤어요.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여권에도 계급도가 있거든요. 여권에도요? 그렇죠. 헨리 지수라는 건데 네. 헨리 지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여권을 갖고 무비자를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게 전 세계 1위가 혹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 1위 여권이 어딜까요? 미국? 미국, 미국은 좀 밑에 있습니다. 그래요? 싱가포르 1등입니다.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이 192개국으로 싱가포르 여권만 있으면은 전 세계 192개국을 무비자로 다닐 수가 있어요. 와.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 우리는 2등이에요? 네,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2등권이에요. 2등권. 네. 근데 공동 2등이 좀 있고 네. 공동 3등이 좀 이만큼 있고 공동 4등인데 미국이 8등인데 이 나라 순서대로 이제 국가별로 숫자를 보면 네. 30위권 안에도 못 들어요. 미국이. 예, 미국이 8등입니다. 근데 그냥 1, 2, 3, 4, 5, 6, 7, 8위 있어 8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공동 2등, 공동 3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구나. 중국은 없습니다. 네, 저 밑에 있어요. 리스트에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네. 일단 뭐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배 타고 어떻게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육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30일 동안 무비자를 주긴 하죠. 중국이 이걸 준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줬으니까 니네도 달라. 그 뜻이 전 이제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데 오늘 이제 하나투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뭐 노랑풍선이나 이런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고가권에서 큰 이렇게 흐름이 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느낌을 좀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여행객이 2배가 증가를 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하나투어만 봤을 때 가장 많은 여행객 수가 동남아거든요. 가장 많은 여행객 동남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순인데 사실 이런 여행사들 입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좀 가까운 나라들은 돈이 별로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는 뭐 동남아, 일본, 중국 순이라고 했을 때 이건 많이 나가는 여행객 수죠. 근데 돈을 많이 내는 순서로 보면 압도적으로 유럽이거든요. 유럽 여행객이 앞서서 말씀드린 3개의 나라들을 거의 다 커버를 할 정도로 유럽 물론 뭐 비싸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데 글쎄 저는 중국 쪽에 어떤 여행객 2배가 늘어난다. 이게 여권 비자 때문에 중국 비자 우리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 중국 가실 때 직접 뭐 신청해서 어디 가서 이제 남산 숙회인가 거기서 이제 여권을 받는데 비자를 받는데 여행사에서 소정의 돈만 내면은 다 대행을 해주거든요.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국 네. 비자를 받는 데는. 그래서 그동안에 뭐 중국 비자 때문에 왜 중국을 못 갔다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호재긴 합니다. 요 하나 여행사들에 관련돼서는 근데 아직 좀 지켜봐야죠. 이제 비행기 노선도 많이 좀 증편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센티멘탈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여행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모처럼 빛을 봐서 한동안 좀 고생을 굉장히 좀 많이 한 투자자분들한테 뭐 기쁨을 준 하루였다. 하지만 자꾸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로 따라 들어가는 매수는 조금 더 돌다리를 좀 두드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업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추이를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투어만의 어떤 호재라던가 이슈는 없을까요? 하나투어만의 호재라는 것은 일단 굳이 꼽자라고 하면 매각이 있을 것 같아요. 매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투어 코로나 때 망할 뻔했죠. 자본 잠식 가갖고 망할 뻔해서 본사 건물 매각하고 호텔 팔고 면세점 뭐 팔았나요? 면세점을 이제 중단을 했나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은 좀 막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하나투어가 코로나 직전 2019년도에 연 매출이 7천억대였었어요. 근데 코로나 두 번째 해에 매출이 4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에서 이제 단행한 게 뭐냐면 전 직원 4달 동안 무급 휴가를 줬어요. 전 직원한테 무급 휴가를 줬는데 그래서 뭐 자본 잠식이 됐네 뭐 했네 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했죠. IMM 프라이빗 이코티가 이제 들어왔는데 한 1,700억대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지분이랑 하나투어 창업주 지분이랑 합쳐서 일단 시장에서 한 27% 정도 내놔서 이제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 하나투어가 사실 그렇게 뭐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매각 대상자들이 이제 좀 약간 주관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투어를 누가 사는지 좀 약간 윤곽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하나투어에 대한 어떤 분위기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네. 하나투어 같은 이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월별 이제 여행객 수가 한 30만 명 정도가 그 최고치거든요. 그걸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투어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월별 한 30만 명 정도를 회복을 할 것 같다. 그다음에 직원 수도 2,500명 정도가 원래 있었었는데 반으로 줄였다가 이제 거의 2,500명 다시 회복을 해줬죠. 그러면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 매출을 회복을 했으면 과거의 주가를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다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여행객 수와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좀 회복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자산들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자산 가치를 보여주기 힘들다라는 점 이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일단 최근에 또 타격이 좀 있었죠. 그 위메프 관련돼서 네. 위메프 관련돼서 타격이 좀 있었고 올림픽 때 여행사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올림픽 때는 항공권이랑 그 호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당 국가 빼고는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좀 약간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쁘진 않은데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뭐 어떻게 평가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정도 되면 완전 뭐 실적으로는 정상화 된다라고 하나투어 쪽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오늘 고가권에서 밀린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이슈 이런 걸 빼고서라도 하나투어 뭐 차분히 좀 그 어떤 그 차트나 가격적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모아 가시는 전략이시라면 지금 가격권에서는 저는 이렇게 큰 무리는 뭐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주 중국향 여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자세히 짚고 갈 텐데요. 이데일리 디지털 컨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 결정이 연달아 있습니다. 둘 다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재료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에 실패했는데요. 대선과 FOMC 모두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이잖아요. 이번 주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한층 거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민주당이 금투세 추진한다는 그런 방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시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어서 미국 쪽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롯해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미국에서는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에서 100여 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주요 통신사, 게임사, 그리고 IT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중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GDP 발표가 됐고, PC 가격지수 발표가 됐고, 또 금요일에는 고용 보고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모두 다 발표가 마무리가 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실적 발표 이어질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FOMC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정들 있습니까?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서머타임이 지난 3일에 해제되면서 1시간 앞당겨졌던 시계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와의 시차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뉴욕 증시 거래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난주까지는 우리 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장이 열렸는데 오늘 밤부터는 밤 11시 30분 개장하고 내일 오전 6시에 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유로존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가 발표됩니다. 앞서 나온 속보치는 전달보다 소폭 개선된 45.9로 5개월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오늘 확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 오늘부터 썸머타임은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뉴욕 증시 마감 시간 사고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화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요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그렇죠.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화요일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다소 우위를 나타내고는 있다고 하지만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대체로 1, 2%포인트 오차 범위 내로 나오고 있고요. 최근 어떤 조사에서는 또 카멜라 해리스가 또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와 시기, 방식에 따라서 결과도 굉장히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측 불허의 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이런 거래가 나타났었는데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거나 결과가 바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또는 대선 결과 불복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욕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시장에 가장 유리한 결과는 확실한 승자가 나오고 의회의 권력이 분산되는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트럼프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요인인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의회 권력 분산으로 극단적인 정책 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선 결과에 시장의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도 발표됩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의 10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9월에는 54.9까지 올랐는데 10월에도 업황이 좋아졌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중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목되는데요. 슈마컴이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죠. AI 수혜주로 꼽히면서 올해 3월에는 122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최근 회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 44% 넘게 하락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투자 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되는 실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앞서 9월에는 전년 대비 1.6% 상승에 그치면서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1%대 진입했었죠.
인플레이션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이달 말 금통위를 앞두고 나오는 물가 지표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화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 미국의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어서 수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 대기되어 있습니까? 네, 수요일에는 퀄컴의 실적이 중요합니다. 2분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는데 최근 암과의 라이센스 분쟁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발표한 3분기 실적이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퀄컴 주가가 다 하락했거든요. 인텔이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긴 했지만 빅테크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퀄컴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적은 괜찮았는데 시장에 좀 반응이 깐깐해진 상황이고 퀄컴이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가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인텔이 빠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어떠한 지형 변화가 있을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게 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목요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도 역시나 좀 중요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 4시에 발표되는데요.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결정 후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리 결정 배경을 잘 들어야 하고요. 특히 9월의 빅컷 금리 인하 이후 미국 경제가 계속 강한 흐름을 이어간 데 따른 새로운 경기 진단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올해 12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어떻게 결정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국 중앙은행도 이날 같은 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앞서 9월에는 연 5%로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FOMC,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FOMC가 진행이 되는 건데 특히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중요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도 나옵니다. 앞으로 차기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파월 의장이 어떠한 또 발언이나 대답을 할지에 대해서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파이널샷에서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요일로 좀 옮겨가 보죠. 네, 미국에서는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나옵니다. 10월에는 70.5를 기록하면서 반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었는데요.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경기 개선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 달에도 이런 긍정적인 시각이 더 확대됐을지 주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FOMC의 결정에 12월 이후 FOMC 결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까지 경제 일정도 여러분들 확인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말 큰 빅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중국으로의 무비자 여행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중국은 외국인 여행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비자 입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서로 들어오는 이 외국인들을 늘리기 위해 한국 등 9개국의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확대 시행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와 여행,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최대 15일간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입국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비자를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한중 교류가 차츰 재개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유일하게 한국을 포함하게 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여행객, 특히 한국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진작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라 관광객, 여행객 전체 수가 344만 명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이제 비자가 있을 당시에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가장 저렴한 비자여도 6만 원가량 비용이 들었고 또 기간도 일주일가량 소요가 되기 때문에 무비자 정책 도입으로 인해서 시간과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여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 여행은 사실 50에서 70년대 중장년층의 패키지 여행 그리고 골프 여행이 위주로 좀 많았는데 이에 따라서 20에서 40대의 젊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또 증가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 청두 등 도시 여행지도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고요. 몽골 역시 무비자 입국 정책을 실시한 이후 2030 세대의 여행 수요가 늘어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자유롭게 떠나는 젊은 층들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 업계에서는 MZ세대를 위한 패키지나 또 가족 단위 여행을 위한 테마 등 상품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의 무비자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여행업계에 퍼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던 부분인데 중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가장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 가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 업종은 어떠한 업종일까요? 먼저 박수원 대표님. 저는 여행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여행 쪽. 그렇다면은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저도 뭐 여행 업종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 섹터 말고도 다양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원픽은 여행. 예, 일단은 제일 강하게 움직이니까. 알겠습니다. 여행 업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박수원 대표님은 많은 업종이 움직이겠지만은 여행 업종을 더 주목해볼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게 지난주에 사실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랑 관련해서 앞으로 삼양식품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네, 그때는 리오프닝이 아니었고 그때는 부양체, 국무회의죠. 부양체. 금리 부양체 네. 관련해서 제가 이제 먹거리 관련된 회사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삼양식품을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삼양식품을 불닭볶음면을 통해서 해외 쪽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난 부분들에 있어서 삼양식품이 최근에 좀 주가가 또 조정을 좀 보여줬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저점을 잡고 상승할 수 있는 기술상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위치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장중에 무려 14%까지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해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좀 강력한 거래량과 수급이 좀 동반되면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하루로 끝날 뭐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52주 신고가도 한번 좀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 조금 전해주시죠. 저희 삼양식품 네. 얘기하고 왔는데 지난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고 보니까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서 그때 또 중국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여행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여행 쪽은 지금 현재 뭐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모두투어도 네. 마찬가지고 오늘 시초가 갭 상승으로 시작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게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그 중국의 비자가 15일 동안 지금 현재 면제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분명 좀 짧은 기간에 이제 패키지로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올해 그 3분기 같은 경우에 패키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둘 다 이제 3분기 때 중국 쪽 여행객의 100% 이상 성장성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근데 대체적으로 수요 고객들이 보게 되면 좀 노년층 분들이 좀 많았다는 거죠. 좀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셨는데 젊은 층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무면허를 통해서 무비자를 통해서 이제는 젊은 층들도 20대, 30대, 40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좀 이제는 중국 여행을 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뭐 그분들에 맞는 타겟되는 이제 많은 여러 뭐 상품 패키지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현재도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나가는 모습들인데 앞으로는 더 4분기 실적 또한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하나투어도 마찬가지고 모두투어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부채 비율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뭐 유보율도 조금씩 늘어나는 분위기고 현금 유동성 물량도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인데 뭐 이런 내용까지 나왔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중국 여행을 안 간 게 비자가 안 나와서 안 간 건 아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크게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다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트리거 포인트, 모멘텀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재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일단은 뭐 여행 업계가 가장 뭐 단기 테마성으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지난 2023년에 이제 이런 여행 업계의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대규모 흑자를 동반하면서 나오기는 했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다소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로 단기적인 상승력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력으로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이제 의문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지금 뭐 모두투어나 이제 하나투어나 좀 장중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다가 그대로 좀 일정 부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쭉 밀렸을 때 한 번 정도 잡아보면 또 한 번의 단기적인 상승력은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섹터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쪽 섹터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최근에 항공 섹터가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LCC가 이제 거의 뭐 동남아시아나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좀 수익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진에어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비자 면제로 인해서 뭐 한국에 이제 중국인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만약에 놀러 올 경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특히 이제 뭐 중국 쪽에 좀 상당히 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카지노 관련주가 GKL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오늘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도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조금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이 애경 산업이 오늘 조금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화장품 같은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카지노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박수문 대표님은 카지노 쪽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카지노 쪽은 이제 일단 이제 인바운드 쪽이잖아요, 시장 그죠, 자체가. 네. 네, 인바운드 쪽이니까 뭐 이번 무비자랑은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지금 현재 그만큼 이제 가처분 소득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VIP들의 국내 방문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뭐 저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뭐
뭐 인천공항 같은 게 뭐 바로 내리자마자 뭐 파라다이스 시티도 있고 뭐 맞아요. 예, 인스파이어도 있기 때문에 뭐 그쪽에도 보면 카지노 고객들이 해외 그 고객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뭐 저도 한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한번 좀 갔다 왔었는데 다녀오셨어요? 네, 갔다 왔을 때도 역시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네. 또 그 생각 드는 게 면세는 또 안 좋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렇죠. 면세 사실은 쪽은 네네. 진짜 제일 걱정인 게 보니까는 호텔 신라도 최근에 신저가 52주 신저가 경신했고 그렇죠. 두 분은 면세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렇게 가면 면세도 같이 가는 게 맞는데. 일단 면세가 좋아지려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번에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가 됐는데 일단 어닝 쇼크였어요. 어닝 맞아요. 쇼크인 이유 중에 하나가 면세 사업이 너무 좀 안 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지금 현재는 신라 호텔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좀 작용을 좀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갑자기 뭔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흐름들 자체가 이제는 면세를 과거에는 많이들 좀 이용을 했지만 뭐 지금 현재 보면 뭐 인바운드 시장도 마찬가지, 아웃바운드 시장으로 이제 네. 들어오는 이제 여행객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문제는 과거처럼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뭐 좀 자기가 원하는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그동안 사지 못했던 부분들에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면세 제품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보면 어느 지역의 로컬 지역의 어떤 뭐 맛집이라든지 맞아요. 이렇게 좀 젊은 층들이 이제 소비하는 패턴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좀 그래서 이게 좀 과거와는 좀 다르게 판매가 좀 조정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실 이제 신라 면세점 가서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리브영 가서 최근에 관광객들은 화장품 쇼핑을 하다 보니 그만큼 면세 쪽은 사실은 실적이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박정재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면세 쪽은? 가장 큰 원인이 애국 소비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국 소비까지. 예, 지난 이제 2017년 이후였나요? 사드 때 이후로 중국의 이제 애국 소비가 늘어나면서 뭐 자동차도 지금 거의 이제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한국 제품들도 과거만큼 그렇게 많이 사들여지를 않고 있어요. 애국 소비랑 근데 화장품 쪽이나 면세와 관련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한국 제품을 잘 구매를 안 하려고 안 하니까 하니까. 당연히 이제 면세점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일본 쪽도 마찬가지로 애국 소비가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무래도 한동안은 좀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애플도 그래서 주가가 좀 최근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면세 쪽은 여전히 좀 해결해 나갈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면세점주도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환율 변동과 중동 위기 고조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에 대한 투자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 가격, 금 거래량, 거래 대금까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의 1g당 가격이 12만 7,59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초 대비 47%나 급증한 수준이고요. 또 10월 일평균 거래 대금도 232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월 대비 344%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10월에 봤을 때 10월 23일에만 거래대금 501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금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중동의 위기 갈등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면서 해지 수단으로 금이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또 개인들의 금 거래 전용 계좌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12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대부분의 금 수요가 개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금 수요를 투자자별로 구분해 봤을 때도 개인이 43%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관이 37%, 실무 사업자는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값 랠리가 나타나면서 은값도 상승하고 있고요. 실버테크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은값 역시 1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2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 가격이 35.04달러 기록했고요. 또 한 달 만에 12.7%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물 투자에 한계가 있는 은의 경우에는 ETF로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은 선물 ETF 대표적인 상품의 경우에 지난 1년간 37.5%나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은이 금에 비해 저평가돼 있어서 단기적으로 은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라는 전략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금, 은 가격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우세합니다. 3개월 금값 전망치에 대해서 시티리서치에서는 온스당 2,700달러에서 2,800달러로 전망치를 상향하기도 했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장기 금값도 3,000달러로 전망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값의 경우에도 6에서 12개월까지 금값 전망치가 38달러에서 40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브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최근에는 위험자산 시장도 잘 가고 있습니다만 안전자산도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장 장세인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3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카카오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전문가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이버를 좀 네이버, 가져나왔는데 이번 주는 좀 카카오를 어차피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랑 같이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제는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투자 심리상 이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터넷 관련된 이제 포털 사이트라든가 지금 이제 SNS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해외 쪽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지만 국내에서 보게 되자면 네이버와 카카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주 네이버, 오늘은 카카오를 말씀드릴 건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AI 관련된 챗봇이 최근에 좀 지난달에 좀 발표를 했었죠. 그 내용들을 좀 보게 되면 카나나라는 건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화를 카카오를 통해서 많은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챗봇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폭을 좀 넓힐 수 있는데 상당히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챗봇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기대감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는 좀 뭔가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데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좀 차후에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좀 더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좀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보면 순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플러스로 전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출과 EPS를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PS를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순이익이 얼마만 그러니까 주당 그래서 너네들이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주당 이익을 만들어냈냐. 그러니까 순이익을 얼마만큼 만들어냈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3분기에 카카오가 그 부분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라는 내용은 분명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현재도 보면 대략적으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한 600억은 아닌데 순매수가 600억 가까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제 순매수로 카카오가 좀 전환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카카오를
네이버도 좋지만 카카오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6% 정도, YOY상 이제 6%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10.18% 좀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로 좀 전환된다고 봅니다. 그 45.9% 정도 개선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4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현재 YOY상 지금 현재 13.8% 그리고 영업이익이 4.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외국인들 매수가 더 강력하게 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3천억을 넘어설 거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만큼 이렇게 지금 현재 발표를 하게 된다면 실적을 발표하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카카오를 관심을 두고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해서 가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3분기에 흑자로 전환된다는 점, 그리고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더 그 성장세가 조금 더 가파르다라는 점, 그리고 수급도 괜찮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카카오에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박성재 파트너님께서는 뭐 해리스 트레이드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예, 일단은 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았고요. 네. 일단 이번에 해리스가 7개 경합주에서 4승 2무 1패로 좀 우세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국적인 지지율은 거의 이제 전국에서 49%로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과 좀 동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합주에서 승부가 갈린다라는 어떤 이런 관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미국 선거인단 538명이 이제 뽑히게 되고 그 선거인단 수에 따라서 이제 12월 17일 날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선거인단만 잘 확보가 된다면 그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해리스가 이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서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의회와 협력을 해서 마리화나를 안전하게 재배, 유통,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흑인 남성과 다른 미국인들을 억압해온 불공정 법적 장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혹여라도 내일 선거인단을 조금 우세하게 확보를 하게 된다면 마리화나 관련 종목이 조금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한번 접근을 해보았고요. 뭐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이제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치매 치료제 리바스티그민을 국내 최초로 합성 개발에 성공해서 식약처로부터 DMF 승인을 받아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관련 이슈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진해거담제 위기능 조절제, 진경제, 진통소염제 등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어서 최근 뭐 조류독감이 조금 이제 사람한테도 걸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전염병의 팬데믹 관련 종목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적도 흑자를 좀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일약품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입니다. 오늘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는 S-오일이 컨퍼런스 콜에서 적자로 전환된 게 국제 유가와 환율의 하락 영향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주가는 괜찮습니다. 오늘 장중에 59,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뭐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기저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박수만 대표님께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S-오일을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이거 뭐 트럼프 관련해서 좀 들고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는 네. 않고요. 동사를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액침 냉각 때문에 좀 가지고 나왔고요. 보통은 지금 현재 액침 냉각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 보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KM 무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SK텔레콤 쪽에다가 액침 냉각을 시범적으로 실험했는데
성공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HD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최근에 상반기에 좀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또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액신 냉각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나 그러면 뭐 GS 칼텍스와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뭐 현대 오일뱅크 이런 관련 종목들을 보는 게 더 좋지 않냐, 선도적으로 더 빨리 만들어낸 친구들 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S오일이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아람코지 않습니까? 아람코가 어디죠? 사우디잖아요. 사우디 국부 펀드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올해 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했을 때 약 5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액침 냉각이 사용이 된다면 어디 걸 사용하겠습니까? 당연히 S오일에서 개발한 액침 냉각유를 사용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생산에 따른 수요는 분명히 확보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S오일이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 액침 냉각 시장 자체가 2040년이면 이제 앞으로 뭐 16년이 좀 남았는데, 그때까지 가게 되면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이 42조 원까지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순행식으로 하고 있어요. 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한계점을 좀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액침 냉각에게 아예 그 서버를 아예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집어넣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발효를 잡아낸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날 수 있고, 시장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개발한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제부터 S오일, 이제부터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나의 AI 데이터 센터에 상당한 수혜주로서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S오일이라는 기업은 사실 국제 유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기업인데, 이 액침 냉각유 시장에 뛰어들면서 사실 액침 냉각유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크게 연동이 되지 않고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먹거리고 S오일이 여기서 만약에 선점을 해서 점유율을 높여간다면은 분명한 어떠한 사업의 포트폴리오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서 박수범 대표님께서 미리 살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슈도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인데 오늘 시장에서 아주 크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5% 넘게 상승세 11,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중국 무비자 이슈로는 저비용 항공사가 탑픽으로 좀 꼽힐 수 있는 여력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동남아시아 쪽에 많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거기에 속하고, 또 이번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예상만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력까지 같이 좀 부각을 받고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11월 중으로 또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에 따라서 또 진에어까지도 같이 에어 부산과 에어 서울과 같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좀 내비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와 그리고 호실적과 그리고 이런 이제 통합 가능성으로 인해서 11월 달까지도 주가의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력이 잘 나왔다가 재차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상승 구간마다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바닥을 완벽하게 다져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이제 11월 동안 쭉 상승력이 잘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14,000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에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와 더불어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많이 억눌렀던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결론이 나면서 좀 지수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히 코스닥에서 3천억이 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상대적으로는 좀 적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6,300억 가량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피 경우에는 상승폭이 코스닥보다는 좀 못한 모습이었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과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과 더불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HLB, 리가켄바이오 등등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 5% 이상의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 특징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부분은 시장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당일 변동성이 좀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들이 좀 제한적인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도 있지만 대선이 좀 지나고 나서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은 말씀처럼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하고요. 삼성전자 오늘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 삼성전자가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저점에 대해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희망퇴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파운드리 쪽에 30% 인원을 감축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은 맞습니다만 현재 PBR 1배 수준까지 좀 떨어진 자리를 감안해 보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동안의 하락이 좀 과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 방향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기 저점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고 거기에 따른 단기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만큼 대선 때까지 좀 변동성을 이용하셔서 삼성전자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사실은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만큼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말씀처럼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겠고요.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삼성전자의 단기 반등 노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이 나왔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 코스닥도 현재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7% 넘게 뛰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9%대 급등세.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예상했다시피 금투세 폐지 이슈가 나와야지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네. 기존부터 계속 이데일리 방송 나오면서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미 대선 이슈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미 대선 항상 검색하고 나서 제가 항상 다음 키워드를 뭐로 검색하냐면 금투세로 네. 검색하거든요. 근데 딱 그 속보 나온 지 따끈따끈한 1분 후 네. 이런 이제 뉴스 기사를 제가 접하고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예도 아니라 이제 폐지에 동참하겠다라고서 그렇게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공감을 표했기 때문에 이제는 폐지까지 시계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안 그래도 11월 빠르면 중순에서 말 안에는 금투세 관련해서는 이슈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미 대선 이슈가 나와줘야지만 이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미 대선 하루 앞두고서 이런 관련 소식이 나왔다라는 거. 사실 오늘 아침 장 초반까지만 해도 이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막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네. 정거래일 미증시에서 상승세가 나와줬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첫 출발 역시도 그냥 강보합권대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이 이슈가 나오자마자 바로 코스닥 지수가 1%대 정도 지수 급등이 그냥 나오더니 그대로 이제 수직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움직임, 분봉상 움직임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분봉상 움직임 보시면 딱 제가 말씀드린 딱 그 시기에 코스닥이 한번 내려갔다 갔어요. 보통 이제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급등하기 직전에 한 번은 항상 이렇게 골짜기를 한번 만들고 나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728포인트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대로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오늘은 이제 당일 최고가 구간이 755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장중에 또 방송을 또 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750포인트대까지는 오늘 시장에서 올라와주면 그래도 11월 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코스닥의 시장 지수 추이가 한 800포인트대까지는 더 빠르게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장대 양봉으로 일단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흐름은 너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면은 사실 이제 장중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9%나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리가켄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한 8, 9% 정도 가까이 또 올라간 종목들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약 지수도 제가 함께 보니까 오늘 제약 지수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승세가 또 많이 나오기도 했었죠. 제약 지수 자체가 오늘 4.54% 정도 강하게 지금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이제 내일 이제 미 대선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일단 뭐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보면 제약 그리고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반도체 이제 소부장 관련 이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일단 대체로 올해 일단 코스닥 움직임만 보더라도 거진 제약바이오 단의 이제 움직임을 좀 많이 커플링 되면서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투세 폐지 관련 이슈가 이제 들어와줬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투심이 또 다시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증시로 넘어간 그런 개인 투자자들도 많지만 사실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를 과거 이제 행적들을 생각을 해보면 증시 올라갔을 때 주식시장에 유입이 됐고 또 부동산 열풍이 나면 부동산으로 가고 비트코인 열풍이 나면 또 비트코인을 갔다가 지금 또 미국 주식이 또 유행이 하니까 미국 주식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다시 국내 시장에 다시금 재차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동참했다라는 이슈는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지금 당장 폐지 이건 아니잖아요. 폐지까지 사실 이제 가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1월 중순에서 말쯤되면 완전히 이제 확정적으로 가게 됨으로써 증시가 다시 좀 펌핑으로 가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내일 또 미대선의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마감 내일 시장 전망 통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브리핑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장중에 2,585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고요. 현재도 2,580선 위에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42포인트가량 추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66%대 강세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한 흐름 오늘 장중에 나타나주고 있고요. 755포인트 장중 최고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 3.36% 오르면서 753.55포인트에서 마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매수 주체로 나서면서 2,656억 원의 매수 우위, 외국인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모습이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 기관이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고요. 개인은 5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 이렇게 해서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4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거의 우려 속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약간 좀 빠진 상황이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시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지수가 크게 탄력을 받았는데 특히나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코스닥 지수 오늘 3%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줄기세포 쪽 강했고요. 여행 쪽이 좀 강했습니다. 7% 이상의 강세 탄력. 또 오늘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여행 쪽이 크게 탄력을 받았고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 엠폭스 4.8%, 바이오 쪽이 4.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오징어 게임 3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미디어 쪽이 6%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K전력도 4.7%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고 화장품 쪽도 4%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레몬레인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코인테크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고 노랑풍선 상한가였고요. 확실히 시장 분위기가 좋다 보니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꽤나 많네요. 네이처셀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참 좋은 여행도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강력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 2% 가깝게 상승세 지난주에 빠졌던 거 모두 다 올려냈습니다. 2,588선, 다만 2,600선 아래에서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약간 아쉽고요. 코스닥은 3.4%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75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가 2에서 3%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SK하이닉스 6% 넘게 반등을 했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 0.6% 상승세, 사실상 지수 대비해서도 못 올랐습니다. LG엔솔 3% 넘게 상승세. 오늘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까지는 일제히 1% 상승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딱 지수 연동되는 정도였던 것 같고 삼성전자는 그보다도 부진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3% 넘게 강세, 기아 3% 강세. 특히나 기아는 실적 자체 안에서도 현대차보다는 그래도 자동차 쪽으로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반반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은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1% 하락세. 사실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금융주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피로감을 느낀 거래 자금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홀딩스 2% 넘게 강세였습니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오늘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네이버가 오늘 강세 탄력을 보였습니다. 3.5% 넘게 상승세.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플랫폼 쪽으로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네이버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유입이 됐고요. 삼성 SDI 1.8%, LG화학은 1.7%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보시다시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거의 잔치였습니다. 오늘 알테오젠 9% 넘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오늘 9%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내로 사실 시장 안으로도 거래대가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미국 대선과도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았고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 7% 넘게 상승세, HLB 4.8%, 리가켄바이오 더 강했습니다. 9%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도 비슷했는데 HPSP가 지난 금요일장까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시장에서는 확실히 지금까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휴젤 7%, 엔캠 6%, 삼천당제약 4%, 클래시스까지 일제히 4% 이상 강세 탄력을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양지수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이번 주 증시 아무래도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맘 놓고 기뻐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변수들도 소화해줘야 하는 상황이죠. 미국 대선, FOMC, 중국 전인대까지 기다리고 있는 한 주입니다. 대선은 마지막까지 초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 이제 접전이에요, 대선이.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봐봐야지, 끝까지 가봐야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네. 확실한 거는 오늘까지도 미 대선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감지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수혜 섹터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딱 장 오픈을 하자마자 SDN과 같은 친환경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고 마리아나 관련주로 과거 엮였었던 오성첨단 소재와 같은 종목들도 급등세가 나란히 나와주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도 오늘 장 초반에만 좀 반짝 흐름이 나왔었고요. 다시 윗골이 달면서 떨어진 종목들이 또 다수이긴 했었거든요. 이처럼 지금 계속해서 이 여론조사의 결과값이 계속 뒤집혀지고 변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탄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튀었다가 빠지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 관련 이제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 제가 지지난주에는 주의하시면서 이제 지난주쯤이면 이제 마무리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확실히 좀 마무리를 해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미 대선 결과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일단은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금투세 폐지 이슈로 한번 펌핑이 나오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미 대선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돼야지만 지금 이제 미국 쪽에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이제 안도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IRA 법안 이거 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었던 것들이잖아요. 네. 그대로 이제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IRA 법안마저도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 했을 때는 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폐지 가능성까지도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했는데 지금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혜택 많이 받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 했을 때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아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서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2018년도, 19년도 장세 계속 내내 하락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이외에도 다른 모든 나라의 관세를 동일하게 또 20% 정도 부과를 하겠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이제 국가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의해서 반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쇄적인 무역 전쟁이 발생이 될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까지 된다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싶더라도 발목을 잡는 그런 이제 요소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특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이제 회복기가 지금 좀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정도면 이제 완전히 또 다시 회복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런 불확실성,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올해 사실 하반기 내내 계속 들어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 영향들도 무시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최근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쪽에서 HBM 이런 같은 이제 거래처로 인정도 해주고 또한 TSMC랑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는 같이 저가에 동침하겠다 이런 지금 이슈들은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결국에는 미대선이 끝나고 그게 결국에는 호재로 둔갑해서 갈 만한 그런 재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정치적인 색을 띈 건 아니지만 제가 보는 뷰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가 우리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 대선까지는 결과값을 우리 같이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에 사전 투표자가 많아서 승리 확실하게 선언이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티웨이 항공이라는 항공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사실 제가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내년 이제 3월달 주총까지 좀 여유롭게 볼만한 경영권 분쟁 관련주 해서 몇 번이나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소개 도와드린 것 같은데 때마침 또 좋은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중국에서 이제 무비자로 이제 한국의 그런 이제 관광객들이 중국에 이제 여행을 갈 수 있게끔 그런 이제 무비자를 허용을 해줬다라는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9개국,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이런 이제 여러 국가들과 같이 함께 이런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이제 내년 12월 달까지 약 한 1년 정도 남짓한 시간인 거죠.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비즈니스나 여행, 관광, 친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에 가려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번거로워요. 다른 지역들 가려고 네.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아예 없어졌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이제 부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여행을 간다 했을 때 가까운 곳,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기보다는 LCC 항공사 많이 이용하잖아요. 가깝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LCC 항공사들이 특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LCC 중에서는 지금 현재 한 2, 3위를 다투는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합병 과정에서 유럽 노선을 4개 정도 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LCC 항공사가 먼 장거리 비행이 가능할까? 이런 이제 부분들에 있어서 의문점이 좀 많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평균 탑승률이 무려 한 85% 정도 나왔습니다. 보통은 한 80% 정도 이상 나오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이제 넘어선다라고 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렇게 85%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제 LCC 쪽에서 이런 티웨이 항공의 실적 반영에 있어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이제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LCC 항공사들이 과연 이렇게 노선을 나눠줬을 때 잘 운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막상 잘 또 운항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부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티웨이 항공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지금 중국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유럽 노선도 지금 성공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관을 받아서 운항을 하고 있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까지 지금 들어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티웨이 항공 주가 움직임 잠깐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종가 마감상 3,300
300원에서 마감이 나왔었는데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대 구간으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전고점, 과거의 전고점 구간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올라갔었는데 이 구간이 또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지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3,000원 라인 잡아드리고요. 단기 목표 구간은 앞전에 3,990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 허용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여행주, 항공주들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 여행이 활성화된다면 또 LCC 업체로의 수혜가 더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으로도 함께 수혜를 입어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티웨이 항공이었습니다. 목표가 4,000원, 손절가 3,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HBM4 공급 일정을 6개월 앞당겨달라는 요청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4에서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가 나올 때마다 SK 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지난 3월 HBM 5세대인 HBM3E 8단을 업계 최초로 납품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3E 12단 제품도 4분기 출하할 계획입니다. 하이닉스는 또 48GB HBM3E 16단 제품은 내년 초 양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6년에는 HBM4 16단 제품을 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가 상생협의체가 오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배달앱과 입점업체는 주요 안건 중 영수증에 배달료를 표기하는 안과 배달기사의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또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경쟁 플랫폼보다 메뉴 가격을 낮추거나 동일하게 하도록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대 쟁점은 수수료로 지난 9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배달의 민족의 현행 9.8%인 최고 수수료를 7.8%로 내리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100번째 어린이집을 경상북도 봉화군에 개원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31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100번째 어린이집인 국공립 석포 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나금융이 경상북도 봉화군과 민관 협력으로 건립한 이 어린이집은 연면적 751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총 70여 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8년부터 보육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농어촌과 도서벽지 곳곳에 보육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라는 점 함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채금리도 여전히 오름세인데다가 미국 대선 FOMC까지 앞두고 있는 이번 주인데요. 오늘과 내일의 시장 에너지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저희와 내일도 함께 마감 체크해 보시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